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담이 다음 주 월요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립니다. 이 대표가 의지를 다 접어두고 윤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밝히면서 전격 성사됐습니다.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들의 고사로 비대위원장 인선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후보 등록 마감 결과 박찬대 의원이 단독 입후보했습니다. 국회 사무처가 협업한 저출생 극복 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헌법 개정을 통한 일관된 정책 추진을 강조했습니다. 여론의 심장을 저격하고 민심의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보는 여심 저격. 헌법재판소가 고인의 뜻과 상관없이 유족에게 일정 부분 상속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를 일부 위헌으로 판결하면서 어떤 변화가 오게 될지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6일 금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9일 영수회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의제 조율 없이 만나겠다는 이 대표 말에 대통령실이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 논의의 속도가 붙어 성사됐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납니다. 윤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정식 만남은 2022년 5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입니다. 이 대표가 오늘 오전 의제 조율 없이 윤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밝히면서 난항을 겪었던 회담이 성사된 겁니다. 이 대표는 의제가 미리 정해졌으면 좋았겠지만 녹록지 않았다며 빨리 윤 대통령을 만나 총선 민심과 민생 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전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 접어두고 먼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우리 국민들의 이런 어려운 상황 또 총선 민의를 잘 들어주시고 절박한 심정으로 어떻게 하면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서 의제 조율 없이 회담하자고 제안한 대통령실은 이 대표의 뜻을 환영한다고 밝혔고 양측은 오전 11시에 곧바로 3차 실무 협의를 열어 조율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회동이 대통령과 야당 대표 간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민생을 살리고 국정 현안을 푸는 계기가 될 거라고 밝혔고 민주당은 민생 회복과 국정기조 전환을 강조했습니다.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가감없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국민이 원하는 민생 회복과 국정기조 전환의 방안을 도모하는 그런 회담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회담에는 전국민 25만 원 지원과 최상병 특검법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걸로 보입니다. 회담 의제에 따로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통과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실무 협상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언급했고 특정 의제를 다루면 안 된다는 얘기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회담은 차담 형식으로 진행합니다. 대통령실에선 정진석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훈 홍보수석이, 민주당에선 진성준 정책위 의장과 박성준 수석대변인, 천준호 비서실장이 배석합니다. 회동 시간은 1시간으로 잡았는데 시간에 제한을 두진 않았습니다. 한편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는 이재명 대표 최측근이자 유력 주자로 꼽혀온 박찬대 의원이 유일하게 후보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다음 달 3일 당선인 총회 찬반 투표에서 과반을 얻어야 선출되는데 이례적인 단독 출마에 박 의원의 당선엔 이변이 없을 걸로 보입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원내대표 후보군에 여러 의원들이 언급되는 가운데 윤재욱 대표 권한대행이 당내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고심 중임을 드러냈습니다. 총선 패배 원인을 담을 국민의힘 총선 백서 TF는 위원을 모두 선임하고 다음 달부터 백서 제작 업무에 돌입합니다. 문그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달 초 새 지도부 구성을 앞두고 윤재욱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의 고심이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윤재욱 권한대행은 어제 새 원내대표 후보군으로 오르내리는 이철규 의원과 비공개 회담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윤 권한대행은 차기 지도부 구성에 대한 여러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였을 뿐 원내대표 출마와 관련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일축했습니다. 비대위원장 선임과 관련해서 당내 의원님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원님들을 만나고 있고 그 만나는 의원님 중에 한 분입니다. 4선 중진의 조경태 의원은 오늘 언론 인터뷰를 통해 비대위원장직 의사를 밝혔지만 윤 권한대행은 사전에 조 의원과 의견을 교환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참고해 다음 주 새 비대위원장 선임을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총선 패배 원인을 분석하기 위한 국민의힘 총선백서 TF는 17명의 위원들을 발표하고 다음 달 2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백서 제작 업무에 돌입합니다. TF는 조정훈 의원을 위원장으로, 부위원장에는 진영재 연세대 교수, 그리고 22대 총선에 출마했던 이상규, 호준석 출마자, 유재와 김진모 출마자, 김정명 출마자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이 참패한 수도권과 충청, 호남권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자 해당 지역구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TF는 지역구 후보 254명과 당직자에게 심층 설문조사를 진행해 구체적인 핵심 과제와 로드맵을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날 것 그대로의 얘기를 한번 적어나가고 싶고 몇 소까지 바꿔야 되는데 그걸 바꿀 수 있는 뭐 소위 5대 핵심 과제, 개혁 과제와 로드맵 꼭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과 관련해 물가 대책과 의료 갈등 해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등 민생들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길 당부했습니다. 국회 방송 문그린입니다. 대한민국 인구 절벽 문제에 대한 해결책 찾기가 이틀째 진행됐는데요. 김진표 국회의장은 저출생 문제 원인을 정책의 분절성으로 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토론에 참여한 시민참여단도 76%가 개헌에 동의했습니다. 이승지 기자가 전합니다. 국회 사무처와 여론조사, 공론조사 전문기관이 함께한 저출생 극복 방송. 김진표 국회의장과 각 분야 전문가들이 대한민국이 처한 인구 절벽 위기의 구체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극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대한민국의 지난 2023년 4분기 합계 출산율은 0.65. 토론회 참석자들은 우리나라 인구 감소 속도가 중세 흑사병 사태와 비견될 정도로 빠르게 진행 중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김 의장은 출산 세대인 20, 30대가 확신을 갖고 아이를 낳기 위해선 헌법 개정을 통해 일관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개헌과 헌법 규범화를 강조했습니다. 저는 헌법 개정이라는 걸 아니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 국민들이 믿질 않으니까. 지속 가능한 인구 정책. 앞으로 출산율이 높아지든 낮아지든. 그래서 그 원칙 조항으로 국가는 국민의 임신, 출산, 양육을 지원할 의무를 진다. 그리고 국가는 국민의 가족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진다. 사전조사를 거쳐 선정된 300명의 시민 참여단에게 인구절벽 해결을 위한 헌법 개정을 묻는 공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76.4%가 동의했습니다. 앞서 국회 출입기자 3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에서도 82.7%가 헌법에 명시해 저출생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저출생 문제 해법으로 헌법 개정에 힘이 실리면서 토론자들은 여성뿐 아니라 남성 양육자의 역할과 국가, 공동체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개헌이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성의 책임만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좀 분명히 개헌의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법 제도와 정책의 접근 방식 전체를 개선하는 것이 같이 이루어져야 이 헌법 개정의 효과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경제 성장에 맞춰 변화한 여성 개인의 가치관을 뒷받침하지 못했던 사회적 지원 시스템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제는 이 여성들의 가치관과 그 욕구는 굉장히 변화했는데 그거를 뒷받침하는 사회적 지원 시스템이 굉장히 미흡했던 거죠. 그러니까 문화 지체 현상이 있었던 건데 직장 내에서는 그 워킹맘들을 보는 이 시선에는 눈에 보이는 보이지 않는 편견과 불이익 때문에 이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국회 사무처가 협업한 저출생 극복 방송 프로그램은 이번 주말 SBS와 다음 주 KBS에서 계속됩니다. 국회 방송 이승지입니다. 네, 한 주간에 있었던 정치권 이슈를 콕콕 집어서 정리해 드리는 순서 주간 이슈픽 코너입니다. 여러분의 시사 지수를 높여드릴 이소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픽 가볼까요? 영수회담 성공할까? 성사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19일에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면서 이제 만남이 시작이 된 건데요. 그런데 이번 주에 만나자 이렇게 시원하게 제안을 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 주 내내 회담 의제를 두고 양측의 기싸움이 펼쳐졌습니다. 네. 다행히 이 대표가 의제 없이 만나겠다고 밝히고 또 대통령실도 환영하면서 다음 주 월요일에 회담을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네, 지난 일주일 동안 민주당이 다양한 의제를 제시했는데 네. 그동안 어떤 것들이 있었죠? 네, 일단 1차 실무회동에서 민주당은 25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과 최상병 특검법 수용,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자제와 또 거부권 행사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까지 공식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어제는 대통령의 언론 탄압과 또 방송장악 기조에 대한 사과도 추가적인 의제로 거론을 하면서 압박을 했고요. 여기에 추미애 전 장관은 이채 양명주를 언급했는데요. 이태원 참사와 최상병 특검, 또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과 김건희 여사의 두 가지 의혹까지 의제로 다루자는 말이었습니다. 또 여기에 연금 개혁과 의대 증원까지 의제로 거론됐는데 그만큼 한 주 동안 민주당 내부에서 의제를 언급하는 스피커들이 많았습니다. 그랬군요. 네, 총선 민심을 등에 업은 민주당이 영수회담을 앞두고 기선제압에 나섰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네, 그랬던 민주당이었는데 오늘 이재명 대표가 이제 다 접고 대통령을 무조건 이제 일단 만나보자 이렇게 네. 이제 해서 성사가 됐습니다. 이쯤 되다 보니까 역대 영수회담은 또 분위기가 어땠는지 궁금해지네요. 네, 과거 김대중 정부 시절에 8차례의 영수회담이 있었는데요. 당시 남북 정상회담이라든지 약사법 개정을 이끌어내는 성공적인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역시 좋은 결과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시 민주당 손학규 전 대표를 만나서 미국산 소고기 수입 재개를 위한 FTA 조기 비준을 요청을 했는데요. 오히려 손 전 대표는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하고 소고기 재협상을 하자 이렇게 나온 겁니다. 좁힐 수 없는 간극만 확인하고 끝난 건데요. 이번에도 총선 민의라는 명분 아래 민주당이 여러 의제를 내놓을 가능성이 있는데 대통령의 수용 여부에 따라 성공할 수도 있고 반대로 입장차만 확인하고 끝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총선 참패에 연일 레임덕 얘기가 나오는 윤 대통령도 변화를 보여주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번 만남의 결과가 더욱 주목됩니다. 네, 29일 다음 주 월요일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떤 이야기들이 이제 또 나오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픽 가볼까요? 입법 밀어붙이는 거야 협치는 네, 21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쟁점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제2양곡법을 본회의로 직회부한 데 이어서 이번 주도 정무위원회를 열어서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법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네, 두 안건도 이제 본회의로 이제 직회부된 그 상황인데 특히 네. 이제 민주유공자법은 국가보훈부에서 거부권을 건의하겠다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네. 법안의 쟁점을 좀 짚어볼까요? 네, 말씀해주신 민주유공자법은 이렇게 특별법이 있는 5.18 민주화 운동을 제외하고 여러 민주화 사건의 유공자와 가족을 예우하자 이런 법안입니다. 문제는 민주유공자와 민주화 사건을 선정하는 기준이 불분명해서 혼란이 예상된다는 점인데요. 이런 점을 들어서 국가보훈부는 어제 법안에 반대한다면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위반자도 유공자가 될 수 있고 또 경찰 7명이 숨졌던 부산 동의대 사건 등이 유공사건으로 선정되기에는 사회적인 합의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또 이미 정치권에서는 이 법안이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냐 이런 비판이 여러 차례 제기돼 왔었죠. 여러 지적에 대해서 민주당은 국가보안법 형이 확정된 사람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고 또 취업이나 주택 공급 같은 특혜 또한 조항에서 대폭 삭제했다.
폐기했다면서 법안 통과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민주당은 5월 국회에서 쟁점 법안을 모두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이제 강하게 보이고 있는데 네. 임시국회 전망 들어볼까요? 네, 일단 국회가 4월 30일에 임시회를 열기로 공고하면서 한 달간 마지막 임시국회가 열리는데요. 임시국회와 또 본회의 소집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2일과 28일 본회의를 열자고 제안했지만 여당은 국회법 76조를 들면서 본회의 개의 일정은 여야 교섭단체가 사전에 충실히 협의해야 한다면서 일정에 합의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처리를 예고한 8대 민생법안 모두 대치가 불가피합니다. 최상병 특검법과 또 전세 사기 특별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있고 또 여기에 방송 3법까지 다시 언급이 되고 있죠. 여야의 정면 충돌이 예상되면서 21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5월 국회도 아주 뜨거울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네요. 네. 세 번째 이슈픽 살펴보겠습니다. 사라지는 위성정당. 네, 거대 양당은 이번에도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선거를 치렀죠. 그 위성정당이 이번 주 해체 수순을 밟고 각각 국민의힘, 민주당과 합당 절차를 밟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꼼수 정당이다 이 지적이 다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인데 해체 수순이 복잡하다고요. 네, 일단 더불어민주연합의 경우 총선에서 14석을 얻었는데요. 이 중에 4명은 진보당과 새진보연합 출신입니다. 이들은 각자의 당으로 복귀하기 위해서 제명당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현행법상 비례의원이 탈당하면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윤리위 제명이라는 징계 절차를 통해서 출당하는 그런 꼼수를 쓴 겁니다. 또 이번 합당 과정에서 코인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했던 김남국 의원도 복당하게 되면서 비판이 제기됐는데요. 김 의원은 선거 전에 더불어민주연합에 합류를 했다가 합당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복당하는 수순이라 꼼수 복당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오늘 국민의힘도 당원 찬성률 97%로 국민의 미래와의 흡수 합당을 완료하면서 108석을 확정 지었습니다. 네, 위성정당이 선관위에서 이제 보조금을 받았기 때문에 네. 이 역시도 이제 논란이 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두 위성정당이 받은 보조금은 각각 28억이 넘습니다. 이 보조금은 합당 이후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각각 귀속이 되는데요. 이걸 계산하면 일당으로 선거를 치를 때보다 보조금을 더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미래 창당으로 4억 원의 초과 이익이 있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거든요. 이처럼 유불리에 따라 다시 합당 절차를 밟고 있는 거대 양당, 의석수와 보조금을 챙겼다는 또 한 번의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합쳐서 28억이 아니라 각각 28억. 네, 그렇습니다.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이네요. 네. 주간 이슈픽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소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올해로 설립 17주년을 맞았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입조처의 적극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독려했습니다. 오다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민국 국회의 싱크탱크이자 의회 관련 전문 정보의 보고인 국회 입법조사처가 올해로 설립 17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과 백재현 국회 사무총장은 17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22대 국회에서 입법 지원 기관으로서 입법조사처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직접 여론을 환기시켜야 하고 토론회장도 만들고 의제로 삼도록 해줘야 22대 국회가 구성이 되면 의제들을 지금 찾아주는 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 입법조사처를 비롯한 국회 기관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와 임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 의장은 특히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감소 문제를 국가 최우선 과제로 삼아 국회가 의제를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라며 그 중심에 입법조사처가 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박상철 국회 입법조사처장은 입조처가 중립성과 독립성을 기반으로 전문성을 더욱 갖춰 입법부의 위상을 강화하는 데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야 간 첨예한 현안에 대한 분석을 할 때 조사처가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여 당당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을 하신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조사처는
정치적 중립과 정책 전문성을 최우선 가치로 하여서 수준 높은 입법이 이루어지도록 지원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성과 중립성, 기밀성을 기본 가치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국정 전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국회 입법조사처. 오는 30일 국내 24개 법학회와 함께 21대 국회 입법과 22대 국회 비전을 논의하는 컨퍼런스를 개최해 국회의원 맞춤형 입법과 의정활동 지원에 들어갑니다. 국회방송 오다인입니다. 국민의힘이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민주유공자법을 민주당이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보안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던 10여 명의 인사들이 민주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부당한 폭력을 사용해 민주화 운동의 의미를 퇴색시킨 이들이 온갖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오동훈 공수처장 후보자를 국민 눈높이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모경 원내대변인은 공수처는 최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 등 권력을 향한 수사를 펼치고 있는 만큼 공정성과 중립성, 부정과 비리를 근절하고자 하는 소명의식이 공수처장에게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이 야당의 의견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여권이 추천한 후보군 중에서 지명자를 선택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도 높였습니다. 개혁신당 천하람 당선인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의제 합의 없이 윤 대통령과 신속하게 만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큰 정치인의 풍모를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천 당선인은 국회방송 국회라이브 1에 출연해 영수회담이 성사된 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민주당은 논의할 의제와 관련해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여러 의제 가운데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전향적인 합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며 진실규명에 집중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신동진의 정치노트, 오늘의 키워드는 국민연금 개혁입니다. 21대 국회 임기를 한 달가량 남겨두고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최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이 이른바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최종적으로 선택했는데요. 그 개혁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보험료율 9%에서 13%로 소득 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는 게 핵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 대체율은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은퇴 후 받는 돈의 비율로 가입자가 받는 돈을 결정하는 잣대가 됩니다. 연금의 급여 수준을 논의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표이기도 한데요.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 40년을 기준으로 소득 대체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40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가입자의 월 평균 소득이 200만 원을 기준으로 소득 대체율 40%를 적용한다면 국민연금으로 매월 8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또 소득 대체율을 50%를 올리게 되면 월 100만 원을 받게 되는 거죠. 소득 대체율이 높아지면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상대적으로 증가하지만 국민연금 기금의 재정은 불안정해질 수 있고 반대로 소득 대체율이 낮아지면 기금의 재정 안전성은 보장되지만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줄게 되는데요. 이 같은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정치권의 의견도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그 개혁안 같은 경우는 모수 개혁인데요. 고갈되는 국민연금은 7년 더 유예를 시킬 수는 있습니다. 근데 내년에 태어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지금 자기가 버는 소득의 30%를 지금 국민연금에 내야 됩니다. 2070년이 되면 40%가 넘어가요. 지금 태어나고 앞으로 태어나는 아이들 자기 월급의 40% 넘는 비율, 50% 넘는 거를 국민연금으로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떤 사람들이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연금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17년 만에 개혁을 위한 국민 노력을 다시 수포로 돌려서는 안 됩니다. 연금 개혁이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과제인 만큼 여당은 21대 국회가 책임지고 매듭 지을 수 있도록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득보장 강화가 국민의 뜻이라며 환영한 반면 국민의힘은 조금 더 내고 더 많이 받는 계약으로 규정했는데요. 대규모 국고 투입이 필요한 만큼 이는 고령화로 빠르게 악화되는 한국의 재정 환경을 감안하면 비현실적 방안이라는 게 정부 여당과 보수 진영의 인식인 겁니다. 국민연금 특위 여당 간사인 유경준 의원은 수지 균형 측면에서 보험료율 1%포인트 인상이 커버하는 소득 대체율은 계략적으로 2%포인트라고 그 근거를 대면서 더 내고 더 받는 안이라고 포장한 것은 서민을 교묘하게 희롱하는 포퓰리즘의 극치라고 비판했는데요. 반면 민주당 연금특위 위원들은 노후 불안의 현실을 고려해서 소득보장 강화 지지 의견이 계속 늘었다고 강조하면서 21대 국회 내에 최대한 입법 성과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공론조사까지 마친 상황이기 때문에 연금개혁특위의 양당 간사가 집중적인 협의를 통해서 핵심 의제에 대한 개혁 과제는 좀 마무리하고 나머지 과제는 22대 국회가 바톤을 이어받아서 처리해 갈 수 있도록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는 5월 29일까지인 제21대 국회에서 남은 한 달 동안 입법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연금 개혁안은 제22대 국회에서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하는데요. 여야 간 이견이 분명한 만큼 남은 한 달 안에 결론 도출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는 상황입니다. 복잡한 변수와 이해 충돌에 갇혀 있는 국민연금 개혁안, 과연 어떤 결론을 맞게 될까요? 지금까지 신동진의 정치 노트였습니다. 정치권 이슈와 정책 분석을 통해 여론의 심장을 저격하고 민심의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 보겠습니다. 여심 저격,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의 국민의힘 노동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여심 저격에 두 분이 계셔서 항상 든든한데 좀 이렇게 법과 관련된 내용이 있을 때 변호사 두 분이어서 더욱더 든든하고 좀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다뤄볼 내용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좀 기대가 되고 있고 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유류분 제도 위헌과 관련한 내용인데요.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상속에 관해서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인의 뜻과 상관없이 유족에게 일정 부분 상속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를 일부 위헌이라고 판결을 한 건데요. 도입이 된 지 47년 만에 개편이 이루어지는 만큼 과연 어떤 변화가 오게 될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일단 강전의 변호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정리를 제가 해보면요. 고인이 사망을 했을 때 그 자격이 없는 사람이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도 그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없어진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좀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은 현행 제도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 위헌 판결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동안에는 이제 돌아가신 분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예전 같은 경우에는 장자, 첫째 아들한테 재산을 굉장히 많이 몰아주시고 증여를 아주 예전이죠. 그런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뭐 딸들에게는 재산을 주지 않는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과거에는 좀 있었는데 그렇게 하고서는 이제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그 자식들이 유류분이라는 것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그래서 돌아가신 이후에 저의 원래 상속분을 반 정도는 법정에서 이게 정해달라. 그것은 반드시 저에게 줘야만 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유류분이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게 좀 일괄적으로 법에 이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이게 조금 더 상황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는 거 아니야? 특히 이제 구하라 씨가 이제 사망을 했을 때 뭐 이제 미혼 상태로 사망을 했었기 때문에 배우자도 없었고 그리고 직계 비속 그러니까 자녀도 없는 상태였잖아요. 그때
그동안에 키우지 않았었던 어머니가 갑자기 나타나서 본인이 여기에 대한 상속권자다 뭐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굉장히 그 많은 우리 국민들께서 분노를 하셨었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구하라법도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이기는 한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족이라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상속하는 내용들을 법에서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어제 헌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일단은 지금 그 영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직계 비속 같은 경우에는 자녀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 자녀는 본인이 만약에 상속을 못 받았다면은 그 원래 상속분의 2분의 1은 가져갔던 큰형으로부터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말하자면 예를 아까 말씀드린 거요. 그리고 배우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직계 존속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입니다. 예, 그리고 형제 자매도 있는데 형제 자매 같은 경우에는 최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옛날처럼 가족끼리 많이 뭐 재산 형성에 있어서 큰 도움을 주는 일은 별로 없잖아요. 시대가 변함에 따라 네. 서로 돕고 살고 그러지 않는다, 형제 자매는. 예, 그렇기 때문에 재산 형성에 있어서는 이제는 형제 자매에게 유류분을 주는 것은 좀 맞지 않다라고 해서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일단 형제 자매에 대해서는 단순 위헌 그리고 위에 3개 직계 비속, 배우자, 직계 존속은 내년 12월까지 국회에서 법을 새로 개정을 해라라고 결정을 하게 된 것이죠. 내년 말까지 새로 기준을 네. 정하고 결정을 해라 이런 얘기군요. 이게 만약에 뭐 부모나 자녀가 없을 때 형제 자매만 있을 때는 이게 좀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좀 논란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어제 그 헌법재판소 결정 같은 경우에는 형제 자매에 있어서는 유류분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단순 위헌 결정을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구하라 씨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친오빠와 이제 2명이서 가족을 이루고 그렇죠. 살았던 것 아닙니까? 친오빠 하나밖에 없었다. 예, 이렇게 그렇다면 알고 있는데. 오빠는 유류분을 주장하지 못하는 것인가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결국 이 제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셨던 거는 가족처럼 지내지 않는 피부치 이런 사람들이 이런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는 거야라고 했을 때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던 형제들끼리 같이 살았던 집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단순 위헌이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다만 이제 내년 12월까지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게 될 것인데 거기에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포섭을 시킬지 그 부분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구하라 씨 친모 같은 경우에는 그 이미 돈을 받아 가신 건가요? 그렇죠. 이미 받은 사람에 대한 건 또 어떻게 기준이 정해질지 이것도 좀 네. 논란일 것 같고요. 또 이런 제안이 있습니다. 폐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 상속 제한을 둔다면 이 상속권 박탈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 이게 또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 폐륜 행위 좀 어떤 사례가 있을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계속 이제 구하라법 이야기가 나오는데 구하라법에서는 이제 유류분이 문제가 됐다라기보다는 네. 이제 상속 결격 사유가 너무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 결격이라는 게 우리 민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피상속이란 표현을 쓰는데 이제 그게 고인을 지칭한다고 보시면 돼요. 고인이 돌아가셨을 때 이 당연히 법정 상속분으로 법에 정해진 상속분대로 나눠 갖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명한테만 다 줘도 나머지 법정 상속분에 권리가 있었던 사람들은 이를테면 뭐 부부였거나 아니면 자식은 내가 원래 받아야 되는 거에 2분의 1은 다오. 아니면 형제자매가 상속권자였다면 내가 받아야 되는 거에 3분의 1은 다오라고 할 수 있는데 형제자매가 그걸 달라고 하는 건 위헌. 이 결론인데 지금 그것과 무관하게 상속 결격. 그러니까 지금 현행 민법에서 상속을 아예 못 받게 하는 경우에는요. 지금 살인을 하려고 했거나 실제로 살인을 하거나 근데 그 대상은 이제 피상속인 나한테 상속을 해줄 사람. 왜냐하면 그러면 바로 상속을 받게 되잖아요. 아니면 내 윗순위에 있는 선순위 상속권자 그 사람이 제거돼야 내가 상속을 받잖아요. 이런 어떤 행동을 하면은 이건 상속을 못 받는다라고 하고요. 아니면 유언장을 거의 뜯어고치는 아니면 사기 강박으로 이렇게 쓰지 않으면 뭐 어떻게 하겠다라고 해서 유언장을 거의 조작하는 수준인 경우에 한정해서 상속을 못 받아요. 그러면 구하라 씨로 왜 이런 법률이 환기가 됐냐면 오랫동안 사실상 방임한 겁니다. 자식을요, 그렇죠. 친자식을. 뭐 살인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방치를 했던 거죠. 그럼 그런 사람을 그냥 상속권자라는 이유로 이제 혈연 관계고 직계 존속이라는 이유로 상속권을 보장해 주는 게 과연 맞느냐 물음표가 쳐지는 거예요. 이제 구하라 씨가 사망한 이후에도 법이 이제 개정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한 50대 남성분이 딱 누나 한 분이 있고 배우자도 없고 자식도 없었는데
어렸을 때 어머니로부터 이제 버림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친척집을 전전하면서 대단히 고생을 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선박사고인가로 사망을 하셨기 때문에 보험금이 나온 거예요. 그게 비교적 큰 돈이었는데 갑자기 몇십 년 동안 연락을 하고 지내지 않았던 80대 노모가 등장을 합니다. 구하라 씨 사건과 굉장히 비슷하죠. 굉장히 유사하죠. 네네네. 그러면서 그 누나는 원래 본인이 이제 상속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등장한 거죠. 왜냐면 생사 여부도 몰랐었으니까. 그래서 내가 말년이라도 좀 편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재가를 하신 상황이었거든요. 이 누나가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인터뷰를 하는 내용도 있었어요. 그러면 최소한 상속 결격과 관련해서는 유기, 방임, 학대 행위를 한 사람들에 네. 대해서는 그게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입증이 된다면 상속을 아예 못 받게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입법 논의가 또 어제 있었던 헌재 결정에 연이어서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즉 헌재에서 내린 결정에 따르면 또 반대로 재산을 더 받게 생기는 그런 법도 생기는 겁니까? 네, 지금 뭐 만약에 돌아가신 분을 그렇게 만약에 자신이 모셨다라든지 그런 것들, 상속재산의 형성에 돌아가신 고인께서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어떤 자식 중에서 여러 명 중에 한 명이 아버지의 재산을 같이 뭐 사업을 같이 했다든지 그런데 모든 수익을 다 아버지 명의로만 해놨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그 안에서 그 같이 일했던 사람은 여기에 원래는 내가 조금 더 기여를 했다라고 봐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게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유류분 제도에 있어서 어떠한 상속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사람에게 더 추가적으로 주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헌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 12월까지 개정을 하라라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국회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법을 개정을 하면서 어떤 경우에 그러니까 뭐 상속재산의 형성에 있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좀 구체적으로 적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은 그러한 경우에는 이렇게 나와 있었던 2분의 1, 3분의 1 이상의 그 상속재산을 받아가게 될 것인데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느냐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장 변호사님 잘 얘기해 주셨는데 자식이라든지 배우자 그리고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유기나 학대 같은 경우에는 이 유류분을 계속 받으면 안 된다라는 부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반대로 오히려 상속재산의 형성에 도움을 줬던 이 상속인 같은 경우에는 재산을 더 줘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이걸 법에서 명확하게 규정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법정 다툼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아마 사회 각계각층의 뭐 의견을 조율을 하는 듣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재산을 더 받게 되는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면 그만큼의 효자가 더 많아질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자, 그리고 아까 이야기 나눴던 그 2019년 가수 구하라 씨가 숨진 뒤에 20년 넘게 소식을 끊었던 그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면서 논란이 됐던 이 사건. 구하라법이 발의가 됐었는데 아직도 계류 중인 그런 상태거든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게 통과될 가능성 얼마나 될지 좀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높아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지금 헌재에서 결정한 부분도 일단 형제자매한테 유류분 기계적으로 인정하는 거 과거에는 같이 재산 형성에 뭐 공동 어떤 그 기여가 있으니까 나눠주는 게 맞지만 그거는 위헌 그리고 유류분이라는 거 내가 이를테면 뭐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 그럼 자식들이 어머 난 그래도 뭐 몇 억을 받을 줄 알았는데 라는 기대가 있으니까 원래 당신이 받을 거라고 기대했던 거에 뭐 절반은 받아가라. 이런 취지였는데 그것도 그냥 딱 2분의 1 아니면 형제자매는 3분의 1로 정해져 있는데요. 지금 헌법재판소의 판시 내용은 그렇다면 유류분이란 거 기계적으로 받아가야 되는 것도 그것도 너가 정말 받아갈 만한 행동을 더 플러스 알파를 했으면 더 기여분을 쳐주고 만약에 정말 뭐 패륜 짓을 하고 뭐 기여한 게 전혀 없다라고만 마이너스를 해야 되는데 그냥 기계적으로 가져가게 하는 게 맞아? 이 부분은 법을 좀 잘 정비하라라는 취지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을 정비하는 것과 맞물려서 그럼 유류분은 기여분이든 결격이든 논의하는데 상속 결격은 그대로 둔다? 이게 또 악의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네요. 예, 유류분도 기여에 따라서 아니면 뭐 패륜에 따라서 이 돈을 받는 부분 자체가 달라진다면 결격도 같이 연동해서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국회에서 정말 반성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헌법 불합치가 나오면 헌재에서 딱 언제까지 법을 바꾸라고 이 설시를 합니다. 이번은 2025년 12월 말까지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태죄 같은 경우에도 딱 정해진 기한이 있었는데 전혀 한 발짝도 떼지 못했거든요. 이를테면 그런 선례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이게 왜냐하면 상속 문제가 상당히 분쟁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법에 좀 엄정한 기준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2대 국회에 큰 과제가 주어진 것 같고 역시 두 분이 계셔서 그런지 제 궁금증이 좀 많이 해소가 된 것 같거든요. 자, 이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주제에 대한 마지막 질문이고요. 유류분 제도가 일부 없어지고 기여 정도에 따라서 상속이 이루어지면 분쟁은 더욱더 심해질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이 개인의 재산권이 걸린 예민한 사안인 만큼 이 상속 분쟁을 줄이기 위한 대안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법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에는 폐륜이라는 것, 폐륜을 한 가족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정할 것인가, 그리고 폐륜을 했다고 했을 때 뭐 유기, 학대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을 때 그렇다면 일괄적으로 그 유류분을 없앨 것인가, 혹은 이렇게 수치를 낮춰서 주는 것으로 할 것인가 이런 것과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기여분이 있었을 때 지금 상속분에 있어서는 기여분이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근데 유류분에 지금 없는 부분인데요. 그 유류분에 있어서도 상속을 받지 못했던 자식 중에서 누군가가 이 상속 재산에 대해서 기여를 한 부분이 있었을 때 이거를 어떻게 인정을 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는 이런 것들이요. 다 법원으로 오게 될 거예요. 이게 재판이 이제 시작이 됐을 때는 그럴 때는 법원에서 어떠한 가이드라인 같은 걸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법과 시행령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시행령이라는 것은 좀 개정하는 것이 간단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법에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좀 구체적으로 넣어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는 사회 각계각층의 이야기를 듣는 과정이 국회에서 입법 과정에서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법 정비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요? 네, 일단 상속의 결격인, 그러니까 상속을 받지 못할 그런 흠결 사유를 정확하게 특정을 해야 되고요. 그것과 사실상 동일한 방향으로 유류분에서도 유류분 결격 사유를 통일해서 법을 재정비해야 되는 부분이 좀 분명히 있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또 기여분이라는 것도 지금 짚어주신 대로 상속에 내가 어떤 특정 첫째 아들이 굉장히 자기가 아버지 사업에 기여를 많이 했고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막 입원 치료 같은 것도 다 병간호도 하고 이랬으면 기여분이라는 제도를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애매해요. 지금 강전혜 변호사님이 법원에 올 것이다라고 말씀 주신 거는 이게 다 판례로 이 케이스가 축적되는 거거든요. 법이 기여했다, 재산 형성에 어떤 공이 있다라는 표현을 쓰지만 대단히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법이 정비된 이후에는 또 판례가 축적돼야 되는 그런 과제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반세기 만에 손보는 제도가 된 만큼 사회 변화,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정치권 현안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9일 오후 2시 다음 주 월요일에 영수회담을 갖기로 했습니다. 의제 제한을 두지 않고 차담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다가 급물살을 타게 된 배경, 이게 뭔지 궁금하고 의제 설정 없이 만나게 되면 재미있는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장유미 변호사님? 네, 이제 열린 상태에서 의제 세팅이란 게 사실은 영수회담을 할 때 예전부터 준비해왔던 그런 정치인분들 인터뷰 내용을 보면 상당히 공들여서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났는데 어떤 성과도 없이 합의문 발표가 없다. 추상적인 차원에서라도 어떤 결론 도출이 없으면 굉장히 그게 또 실패했다라는 평가를 받기 때문에 미리 한 80~90%에 대해서는 의견을 조율하고 들어간다는 건데요.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그러기는 좀 너무 멀어진 것 같습니다.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열어놓고 듣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또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아니 이걸 조율을 하는데 크게 좀 진전된 입장을 안 보이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1차, 2차 협상이 별로 진전을 보지 못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오늘 전격적으로 아니 그렇다면 의제 조율보다는 일단 만나자. 우리 열어놓고 이야기를 하자라고 했는데 아마 이재명 대표로서는 여러 차례 공언했기 때문에 민생 지원금과 관련한 이야기는 이게 의제니 아니니가 별로 중요해진 거 아닌 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첫 일성으로 꺼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여러 특검이 있지만 그중에서 국민의힘에서도 상당히 찬성 여론이 좀 나오고 있는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과 관련해서 어떤 거부권 행사를 최소화해 주실 것을 요청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입장이 어느 정도 조율된 채로 나온다면 합의문 발표가 가능할 것이고 그게 안 된다면 사실 대통령이 제안한 이 만남이
부담이 사실상은 성과 없이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네. 그러면 그 부담은 사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돌아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만나기로 했습니다. 당 외에서 방금 저희가 단신에서 소개를 해드린 내용이 천하람 개혁신당 당선인이 이제 통 큰 풍모를 보였다. 이재명 대표가 아주 통 크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의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을 진행하기로 한 이후에 유튜브 등을 통해서 두 가지 의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한 것이 있죠. 하나가 이제 25만 원 지원, 그리고 네. 하나는 횡재세 관련해서 이제 대통령과 이야기를 나누겠다라고 했거든요. 네. 그렇다면 저는 이 두 부분에 있어서는 적어도 의제가 결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공언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25만 원 지원에 대해서는 사실 지난번에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모두 발언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현금성 지원에 있어서는 좀 좋지 않게 본다는 의견을 이미 말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민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그리고 민생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25만 원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재정적으로 13조 원이 투입되는 부분, 그리고 그것이 우리 미래 세대에게 빚으로 남겨지는 부분, 이런 것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굉장히 서민층에서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있어서 전 국민 25만 원이 아니어도 어떠한 선별적 지급이라든지 다른 형태로 저는 검토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횡재세 같은 경우에도 이게 최근 5년간에 벌었던 이익의 12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초과이익이라고 규정하고 거기에 대한 40% 이내로 추가적으로 세금을 걷겠다라고 지금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중과세 문제도 있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왈가왈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횡재세도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제도 물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하자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횡재세로서 기업으로부터 받은 세금을 어떤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대출 이자를 지원을 해준다든지 대출 기한을 연장을 해준다든지 이런 데다 쓰자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같은 경우에도 정부에서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두 의제가 결과적으로는 차담의 형식이 되긴 하지만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한 것도 있고 민생과 또 맞닿아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그동안에 이야기해서 딱 25만 원, 횡재세 이렇게 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정돈이 된 형태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저는 꽤 높아 보인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 범야권의 수장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저녁 만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최근 조 대표의 범야권 연석회의 제안에 민주당이 거절을 하면서 좀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었는데 그럼에도 의기투합한 양당의 협치는 현실적으로는 어디까지 이어질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사실 좀 건강한 긴장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건강한 긴장 관계다. 예, 이제 조국 혁신당이 워낙에 선명한 메시지를 내고 있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민주당의 어떤 좀 부담감을 완화시켜주는 완충지대 역할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굳이 이를테면 3년은 너무 길다 이런 슬로건을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그걸 조국 혁신당이 좀 담당한달까요? 그런 부분이 있지만 당연히 어쨌든 경쟁 주자의 성격도 좀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이를테면 이철희 정무수석 같은 경우에는 만나는 건 100번 1000번 잘한 거다. 조국 대표를.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차차기 이야기를 하면서 대권의 경쟁 구도 이야기들이 언론을 향해서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 네. 조국 대표와 이재명 대표 간에 오히려 큰 정치하고 품어주고 하면서 더 이제 경쟁 구도에서는 이제 게임이 안 된다랄까 내가 더 이제 우위에 있다라는 걸 좀 은연중에 보여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조언들도 있어서요. 아마 이런 맥락이 꼭 아니더라도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조국 혁신당에서 이야기한 대로 그냥 민주당의 수장으로서 가시는 게 아니라 범야권 192석을 대표해서 가는 그 의미가 크지 않겠느냐라는 그 어떤 부분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어서 이런 전격적인 회동이 이루어졌고 상당히 화기애애했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지금 민주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는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을 하려면 20인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민주당이 그 기준을 좀 완화하겠다라는 것이 총선 공약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조국혁신당은 이번 총선에서 12명의 당선자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국혁신당만으로는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완화하기로 했었던 부분들, 여기에 대해 진행을 해달라는 지금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내지만 민주당은 지금은 그렇게 완화할 생각이 없다라는 형태를 지도부 입에서, 다만 이재명 대표가 직접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고 또 조국 대표에 대해서도 약간 아직은 의원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거리를 두는 듯한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다음번 대선을 생각하고 있고 본인이 어떠한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당에서 나오는 입장과는 별개로 본인은 결국 조국 대표를 만나서 통 큰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당대표가 뭐 식사를 하고 화기애애한 모습이 있었다라고는 하지만 일단은 원내교섭단체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서 완화해주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됐을 때는 각 상임위에 간사를 파견을 할 수 있고 그렇다면 일정을 조율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문제는 국무위원을, 그러니까 장관들을 부를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그랬을 때 법사위에서 만약에 민주당이 아니라 조국혁신당에서 뭐 법무부 장관 같은 사람들을 불러서 계속적으로 질의하는 모습들을 보인다라고 했을 때 이 전국 주도권이 조국혁신당의 워낙 선명성으로 12명이 지금 원내에 진입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보기 좋은 부분은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대표들끼리는 만남이 있었지만 저는 앞으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함께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물음표가 그려지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지금 시간이 한 1, 2분 정도 남아 있는데 마지막 질문 꼭 드리고 싶어서 짧게 한 40초 정도씩 들어볼까 합니다. 국민의힘은 총선 패배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토론회를 열었었는데 김재섭 당선인이 당이 하는 것 반대로만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저희 사실 금요일 코너 전임자긴 하거든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당시 선거를 뛰었던 후보들 쓴소리가 이어졌는데 지금 이 여당 측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뭐라고 생각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체제 개선도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요. 왜 지금 비대위원 그리고 전당대회 과정에 있어서 이렇게 지지부진한지 굉장히 그 부분이 답답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하지만 여기에 있어서 한 발자국도 지금 나가지 못하는 부분들을 보이고 있고 지금 총선이 끝난 지 2주가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이런 모습 보인다는 것은 글쎄요. 당선자들 입장에서는 이미 조금 마음을 놓은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쓴소리가 나오는 것은 당선자 모임보다는 낙선자 모임에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총선 백서 등을 만들면서 저는 분명히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하고 선거가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지 않습니까? 2년 뒤에 지방선거도 있고 또 3년 뒤에 대선도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있어서의 참패에 대해서 잊지 말고 기억하고 그리고 쓴소리에 대해서 더 강하게 체제 개선을 하는 데 써야 한다. 쓴 약이 몸에 좋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당의 가장 시급한 문제 들어보겠습니다. 공정과 상식의 복원입니다.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을 이야기해서 이 국민들 선택받은 정권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다라는 게 총선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 중심에 김건희 여사가 놓여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리스크와 관련된 부분, 검찰 조사든 여러 특검이든 이런 열린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열린 자세가 대통령께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의 국민의힘 노동위 부위원장과 함께한 여심저격 시간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